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숫자가 진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올해 3월 발표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또 줄었습니다. 4년 연속 하락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한국 가정이 점점 안정되고 있나 보다. 싸우는 부부가 줄고 있나 보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나 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줄었다는 건 사이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이 안 뛰쳐나온다고 해서 불이 꺼진 건 아니잖아요.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왜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혼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지, 그 숫자 뒤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폭력이 커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심했던 그 숫자, 사실은 제일 무서운 숫자였구나. 우리는 숫자를 보면 안심합니다. 매출이 올랐다, 실업률이 내려갔다, 범죄 건수가 줄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죠. 이혼도 똑같습니다. 이혼 건수가 줄었다. 그러면 보통은 가정이 안정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크게 싸우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 힘들면 갈라서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서는 순간 모든 것이 돈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양육비, 이사 비용, 전세금 혹은 보증금, 가전제품, 아이 학교 문제, 직장과 주거거리, 심지어는 당장 이번 달 카드값까지. 사랑이 끝난 뒤에도 현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살던 두 사람이 두 집으로 나뉘는 순간 생활비는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죠. 혼자 살면 버틸 수 없는데 같이 살자니 매일 지옥 같은 집.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혼인이 유지됩니다. 서류상으론 가족입니다. 주소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없어집니다. 대화는 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냉장고 문 닫는 소리, 발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생활비 이야기 하나에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밖에서 보면 저 집은 아직 안 헤어졌네.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안 헤어진 것과 괜찮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조용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갈등이 늘고 갈등이 늘면 이혼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중간에 아주 잔인한 장벽이 하나 끼어듭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탈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 학원비와 식비를 줄이느라 매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집대출 금리는 올라갔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교육비는 계속 오릅니다. 둘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 쉬고 끝날 일이 이제는 싸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썼어? 당신은 집안 사정을 알기나 해? 내가 버는 게 어디서 그냥 나와? 나도 지쳤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마모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부는 헤어지는 쪽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순간 더 큰 공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월급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나가면 내가 더 망하는 건 아닐까? 결국 사람들은 행복해서 남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남습니다. 이게 경제 위기의 잔인한 점입니다. 갈등을 줄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웁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끝내는 출구는 더 좁아집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이 새고 있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바깥 바다가 더 차갑고 더 어두워 보여서 계속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 시점부터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무시, 통제, 감시, 경제적 압박.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집안의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그 열기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향합니다. 아이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덜 독립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노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말이 없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장바구니 물가를 보며 한숨만 쉽니다. 둘은 이미 서로에게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아빠, 학원비 내야 한대.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순간 그 말은 단순한 학원비가 아닙니다. 그 집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전체를 건드리는 버튼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 설명하고 넘어갈 일도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는 폭발의 계기가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 너는 맨날 해달라는 것만 있지? 아이 입장에서는 그날 이후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가정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눈치와 침묵의 공간이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부 지고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돈만 주는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검사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에 이만큼 썼는지 추궁하는 경우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통제가 더 쉽게 합리화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지금은 아껴야 하잖아. 내가 관리 안 하면 우리 다 망해.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관리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이런 집일수록 외부에서는 평범해 보인다는 겁니다. 주말엔 마트도 갑니다. 가족 사진도 찍습니다. 명절엔 친척도 만납니다. SNS엔 웃는 사진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 식탁에서 무슨 공기가 흐르는지, 아이 방문 뒤에서 누가 얼마나 숨죽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숫자로는 포착되지 않는 붕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왜 바로 나오지 못할까? 이 질문은 쉽지만 현실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요즘 힘들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 다음에는 애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그 다음에는 지금 나가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사람은 희망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점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경제 위기일수록 주변도 비슷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친구도 힘들고, 형제도 여유가 없고, 부모도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할 곳도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잠시 친정에 가 있거나 친구 집에라도 머무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폭력 그 자체보다 폭력 이후의 생존이 더 무서워서 못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굳어집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신뢰도 없습니다. 존중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밖의 세상이 더 비싸고 더 차갑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관계의 유지가 아니라 관계의 동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금이 가고 있는 상태. 언젠가 큰 충격이 오면 한 번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아직 안 헤어졌으니까 버틸 만한가 보다.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단계는 관계가 끝났는데도 현실 때문에 끝내지 못하는 그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혼율이 오르면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관계 회복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끝낼 능력을 잃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는 가정이 안 깨진다가 아니라 깨져도 나올 수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는 거래가 얼어붙으면 좋은 신호가 아니죠. 집을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대출이 막혀서 못 사는 겁니다. 관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혼 건수 감소가 행복의 증가가 아니라 탈출 비용 상승의 결과라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정체, 회복이 아니라 봉쇄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 안 헤어졌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가? 질문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봐야 할 것도 바뀝니다. 단순한 이혼 건수보다 주거 비용, 양육 부담, 소득 격차, 정서적 고립, 상담 접근성, 임시 보호 체계, 법률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결국 가정을 지키는 건 참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오래 붙들어 두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할 사람에겐 회복의 기회를 주고 벗어나야 하는 사람에겐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구가 있는 사람만이 억지로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정이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황은 부부 갈등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갈등이 이혼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붙잡아 둘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낮은 이혼율이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출구 봉쇄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숫자를 의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사람들의 현실까지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조용한 집이 평화로운 집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침묵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 헤어진 부부가 행복한 부부일 수도 있지만 헤어질 힘조차 없는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의 표면보다 그 아래 깔린 현실을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 감소는 정말 가정의 안정 신호일까요? 아니면 경제 위기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더 큰 균열의 신호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감춰진 사회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는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숫자의 함정을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